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섬마을 무덤 뒤편의 여자와 도깨비불의 정체. 우리 집은 외가와 친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야. 기일에는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 후 기도하는 게 늘 관례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왔어. 우리 가족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사실 나는 예배에 자주 가지는 않았거든. 우리 시골집은 전라도에 있는 작은 섬이야. 항구에서 큰 배에 차를 태워 1시간을 들어가야 해.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배를 타지 않아도 되지만 그땐 배가 유일한 이동수단이었어. 배가 닿는 항구 쪽 읍내에서 산 2개를 넘어가야 섬의 거의 끝자락에 외갓집이 있어. 외갓집은 양쪽에 이웃집 몇 채 외에는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외딴 곳이야. 앞에는 바다 건너 맞은편 섬이 보이고 뒤쪽에는 움푹 꺼진 지대에 폐교가 하나 있었어. 방학 때 동생과 나만 할머니 집에 가게 된 적이 있어. 그때 국민학교에 다니던 동생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어. 삼촌이 동생을 업고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지. 구급차를 부르려 해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일단 걸어가기로 했어. 나는 너무 걱정이 되어 삼촌의 손을 잡고 같이 가겠다고 했어. 삼촌은 등에 동생을 업고 있었고 나는 삼촌 손을 꼭 잡고 산길을 걸었어.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길에서 우리는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길을 나섰어. 산길 중간에는 오래된 무덤 2개가 있었는데 주위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나무도 없어서 더 무서웠어. 무덤을 거의 다 지나칠 때 뒤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때 봤어. 무덤 뒤편에 희미하게 앉아있던 한 여자. 조금 더 걷다가 삼촌에게 조용히 말했어. 아까 무덤 뒤에 어떤 아줌마가 앉아있었어. 그런데 삼촌은 놀라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하더라. 도깨비불 본 거네. 원래 무덤 근처에 가끔 나타나. 삼촌도 아까 봤어. 오히려 삼촌의 담담한 반응에 더 무서워서 나는 삼촌 팔을 꼭 붙잡고 겨우 읍내까지 갔어. 동생을 진찰한 후 슈퍼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읍내에 아시는 분차를 타고 집에 와서 바로 잠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니 동생이 나에게 묻는 거야. 언니, 어제 삼촌 등에 엎여서 병원 갈 때 언니 등에 엎여 있던 언니는 누구야? 두 번째 이야기, 가족의 영정. 눈을 떴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에 있었다. 왜 그곳에 있는지,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그냥 눈을 떴을 때 그곳에 있었다. 멍하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 근처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부터 나아갈 길은 인생의 길이며 인간의 업보를 걷는 길. 선택과 고민과 결단을 요구한다. 걷는 길은 많은 길 중 하나, 결코 모순 위를 걷지 않도록. 그제서야 깨달았지만 내 등 뒤에는 문이 있었다. 옆에는 붉고 눅눅한 글씨로 전진이라 적혀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또다시 흰 방이었다. 정면에는 또 다른 문이 닫혀 있었고 오른쪽에는 TV가, 왼쪽에는 침낭이 놓여 있었다. 침낭 안에는 무엇인가가 들어있는 듯했다. 방 중앙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3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TV를 부수는 것. 둘째, 왼쪽에 사람을 죽이는 것. 셋째, 당신이 죽는 것. 첫 번째를 선택하면 당신과 왼쪽의 사람은 살지만 TV 속 사람들은 죽습니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출구에 다가갈 수 있지만 왼쪽 사람의 길은 여기서 끝입니다. 세 번째를 선택하면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습니다. 단, 당신의 길은 여기서 끝입니다. 어떤 선택도 절망적이었다. 나는 무섭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나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침낭 옆에 놓인 도끼를 들고 조용히 지켜들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침낭에 도끼를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끝에 전달되는 묵직한 감각이 섬뜩했다. 한 번 더 도끼를 휘둘렀고 그제야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TV 화면에는 빛 없는 눈을 한 나귀가 이쪽을 힐끔 보고 있었다. 다음 방에는 여객선 모형이 오른편에 또다시 침낭이 왼편에 놓여 있었다. 종이에 적힌 선택지는 이랬다. 첫째, 여객선 모형을 부수는 것. 둘째, 왼쪽에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것. 셋째, 당신이 죽는 것. 첫 번째를 선택하면 당신과 왼쪽 사람은 살지만 여객선의 승객들이 죽습니다. 나는 침낭 옆에 있던 등유를 덮고 성냥을 켜 불을 붙였다. 불길이 침낭을 집어삼키는 동안 나는 멍하니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다음 방에는 지구본과 침낭이 놓여 있었다. 종이에 적힌 선택지는 점점 더 무거웠다. 첫째, 지구본을 부수는 것. 둘째, 왼쪽에 사람을 쏘는 것. 셋째, 당신이 죽는 것. 첫 번째를 선택하면 당신과 왼쪽 사람은 살지만 세계 어딘가에 핵이 떨어집니다. 생각할 틈도 없이 나는 침낭 옆에 놓인 권총을 들어 방아쇠를 당겼다. 6발을 모두 쏜 후 문이 열렸다. 마지막 방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머리 위에서 마지막 질문이 들렸다. 3명의 인간과 그들을 제외한 전 세계의 인간. 그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걸어온 길을 가리켰다. 축하한다. 너는 일관성 있게 길을 선택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누군가의 행복 뒤에는 누군가의 불행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의 생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체감하길 바란다. 출구는 열렸다. 축하한다. 나는 허탈하게 그 소리를 듣고 마지막 문을 열었다.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던 나는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 앞에는 3개의 영정이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의 영정이. 3번째 이야기, 골목길에서 본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내가 가진 특기라고는 눈이 좋은 것뿐이었지만 다행히 부동산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다.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민법 공부와 자격증 준비까지 바쁘게 생활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꺾일 것 같은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갑작스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도 해서 힘든 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이 숨을 쉬고 일하고 밥을 먹다 보면 시간은 저절로 흘러간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입사한 지 3년이 지나 있었다. 일에 익숙해지긴 했지만 피로는 일한 만큼 쌓여갔다. 가끔 연휴 전날 밤에는 이불도 덮지 않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곤 했다. 그렇게 날이 밝은 연휴 첫날, 토요일 아침이었다. 아마 5월 중순쯤이었을 것이다. 창문을 통해 기분 좋은 바람이 들어와 눈을 떴을 때 이미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딱히 나가고 싶은 마음도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었다. 멍하니 누워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하던 중 창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기다리라니까. A짱, 조금만 기다려. 즐거워 보이는 여자 목소리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다시 그 목소리가 들리자 무거운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목소리는 길 오른편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우리 집은 대로에서 꺾어 들어오는 30m 정도의 짧은 골목에 위치한 2층짜리 아파트였다. 내 집은 거실과 방 하나, 부엌이 있는 단출한 구조였다. 양옆과 맞은편에도 똑같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 동네였다. 창밖을 내다보며 내일은 창문이나 닦을까 생각하던 찰나 시야에 그 여자가 들어왔다. 정말 기다리라니까. 나는 그 여자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황록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고 갈색 머리를 한 그 여자는 건강하고 밝아 보였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마치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그녀는 팔을 약간 내리고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멈춰서서 다시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가 부르는 대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옆에서 보면 혼자 길에서 웃으며 떠드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쫓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나는 순간 자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본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과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이가 우연히 파인더 밖으로 뛰쳐나간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다시 바라봤지만 여자는 대로로 향하며 골목을 벗어났다. 그리고 교통 안전거울에 비치던 그녀의 그림자가 사라질 때까지 그 감각은 이어졌다. 여자가 이상한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아니면 둘 다일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느 쪽이든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다. 현실적으로는 아마 둘 다 이상한 것이겠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 말을 거는 여자도 그리고 골목을 벗어나 교통안전 거울에 비친 여자 뒤를 따라가는 아이의 그림자를 본 나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제대로 된 마무리도 특별히 무서운 이야기도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나는 느낀다. 잘 알 수 없는 것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고. 4번째 이야기, 기묘한 만남. 어제 마침 일이 쉬는 날이라 장을 보러 갔다. 아내가 일하는 날이라 내가 대신 장을 보기로 한 것이다. 옥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마트로 들어서려던 순간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잠깐 멈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가 부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마트로 들어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쇼핑카트를 밀고 걸어가던 도중 이번에는 꽤 가까운 거리에서 분명하게 들렸다.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니 결혼 전에 술자리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여자 지인이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나는 반가운 마음에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용케 나를 알아봤네. 무심코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차를 보고 어라? 혹시 A 아니야? 싶더라고. 그 말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그녀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의 재회가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계산을 마친 후 나는 가볍게 인사하며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를 붙잡고 차를 한 잔 마시자고 제안했다. 10년 넘게 보지 못했던 인물이기에 처음엔 즐거웠지만 점차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집에 강아지가 기다려서 정중히 거절하고 돌아서 나왔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그녀의 말이 떠나지 않았다. 차를 보고 알아봤어. 하지만 내 차는 2년 전에 바꿨는데. 5번째 이야기, 거울에 비친 나. 언니가 졸업사진을 찍으러 가기 전날 옷이랑 신발 같은 걸 다 샀다고 했다. 사복을 입고 찍는 거라 친구들이랑 밤까지 쇼핑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아무 생각 없이 새로 산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면서 사진 찍을 때 자세랑 표정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거울 속 자기 모습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친척 언니는 목에 작은 점이 있는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엔 그 점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리 살펴봐도 점이 보이지 않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한다. 그러던 중 무의식적으로 옷 왼쪽에 무슨 글씨 같은 게 적혀 있는 걸 봤다. 그 글씨를 기준으로 왼손을 들어 보였는데 거울 속 자신의 반응이 더 이상했다. 거울 속 모습이 반대로 보여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자신과 똑같은 쪽 손을 들고 있었다. 상표가 없는 쪽 손을 들었으니 거울 속 자신도 같은 손을 든 것이다. 언니는 너무 무서워서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다. 그때 언니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랑 친척 언니는 친구처럼 친해서 자주 통화한다. 너무 무서워.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는데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말이 끊겨버렸다. 너무 놀라서 나는 바로 이모, 그러니까 언니의 엄마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언니 집으로 급히 갔다. 도착하니 이모와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는 그때 기절했었다고 한다. 나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언니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말했다. 아파트 현관문 유리에 비친 날 봤어. 나는 분명히 상표가 찍힌 왼손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거울 속 나는 상표 없는 손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어.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는데 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울 속 내가 뭔가 알았다는 표정으로 그대로 반대편 손으로 바꿨다니까. 6번째 이야기, 홍콩 부티크에서 사라진 아내. 젊은 부부가 홍콩으로 여행을 갔을 때의 이야기다. 부부는 복잡한 홍콩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어느새 치안이 나쁘다고 알려진 우범 지역에 들어서고 말았다. 가이드의 경고가 생각나 급히 그곳을 벗어나려는 순간 아내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다며 어느 부티크로 들어갔다. 아내는 옷을 들고 탈의실로 들어갔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나오지 않았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은 탈의실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남편은 부티크 점원들에게 아내의 행방을 물었지만 점원들은 마치 미리 말을 맞춘 듯 그런 사람은 본 적 없다. 당신 혼자 온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며 전혀 통하지 않는 대답만 내놓았다. 결국 남편은 현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내를 찾을 단서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 후로 남편은 아내를 계속 찾았지만 언제까지나 홍콩에 머물 수는 없었다. 할 수 없이 아내를 찾지 못한 채 귀국해야만 했다. 1년이 지나 남편은 장기 휴가를 내고 다시 홍콩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아내를 찾기 위해서였다. 남편은 아내의 사진을 들고 홍콩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여전히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휴가도 얼마 남지 않은 채 지친 몸과 마음으로 귀국을 생각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이었다. 그는 우연히 어느 오두막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오두막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시끄러웠다. 남편은 기분 전환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마주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오두막 안에는 팔과 다리가 절단되어 몸통만 남은 한 여자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실종된 아내였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홍콩뿐 아니라 프랑스, 중국, 동남아시아 등 무대만 바뀌어 전해져 오는 괴담이다. 그 유래는 프랑스의 오를레앙 괴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를레앙은 프랑스 상트르주 루아르현에 있는 곳으로 잔 다르크 이야기의 무대로도 유명하다. 1969년 5월 초 오를레앙의 한 부티크에서 여자가 사라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에 따르면 부티크 지하 탈의실에서는 최면성이 있는 약물을 주사에 마취한 후 외국의 매춘업자들에게 여성을 팔아넘긴다고 했다. 처음에는 특정 부티크에서만 여자를 유괴한다는 내용이었지만 점차 모든 부티크가 유괴에 가담한다는 소문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소문은 더욱 기괴해졌다. 유괴를 하는 자들은 유대인이라는 이야기가 덧붙여진 것이다. 소문은 점점 더 확대되어 오를레앙 사람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국 소문은 반유대주의적 성향의 유언비어라는 대항 소문이 퍼지면서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그러나 이 괴담은 그 흔적을 남긴 채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홍콩을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7번째 이야기, 탈옥범. 이 이야기는 실화야. 내 친구가 아는 여자분이 직접 겪은 일인데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던 사건이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 그녀는 그날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유난히 술이 잘 받지 않아서 집에 일찍 돌아갔어.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였고 샤워를 마친 그녀는 소파에 앉아 대학교 과제를 하고 있었지. 참고로 그녀는 학교와 집이 멀어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어. 고요한 밤 혼자 과제를 하고 있던 그녀에게 30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때가 밤 12시였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니 당황스럽고 무서웠지. 그녀는 용기를 내서 인터폰을 켜고 현관문 앞을 살펴봤어. 현관문 앞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었는데 씩 웃고 있는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살기가 느껴졌어. 그녀가 인터폰으로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자 노인은 다급하게 급한 일이 있다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어. 계속해서 문을 쿵쿵 두드리는 노인에게 그녀는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어. 그래서 앞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인터폰으로 그 노인의 뒤쪽을 봐달라고 부탁했지. 잠시 후 아주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지금 내 문 앞에 있는 노인이 칼을 숨기고 있어. 그녀는 너무 놀라 인터폰을 떨어뜨렸고 얼른 현관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어.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울면서 벌벌 떨었지. 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 두려웠어. 그러다가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췄어. 잠시 후 현관문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그 소리는 5분 정도 이어지다가 조용해졌어.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그녀는 두려움에 잠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웠어. 다음날 아침 경찰이 도착했어. 그녀는 경찰과 함께 현관문을 나섰는데 경찰들의 시선이 현관문으로 향해 있었어. 그녀도 섬뜩한 마음에 뒤돌아 현관문을 봤어. 그리고 현관문을 보는 순간 어젯밤 들렸던 그 찍, 찍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 현관문에는 칼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 머리 좋은데. 노인은 인터폰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신이 칼을 들고 있다는 걸 들켰다는 걸 알고는 그 글씨를 새기고 사라진 거였어. 만약 그녀가 앞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 얼마 후 노인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미 2명을 살해한 후였어. 그 노인은 혼자 사는 여성들만 노리며 범행을 저질렀고 3번째 범행에서 붙잡힌 거였지. 그 노인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그녀는 이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며칠 후 그녀는 집 근처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 옆 테이블에서 흘러나온 대화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지. 그 살인 저지른 노인 말이야. 형무소로 이동 중에 탈옥했다며. 진짜? 탈옥하면서 감옥에 이상한 글을 남겼다던데. 무슨 글인데? 뭐 죽인 한 명, 다시 잡으러 간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술잔을 떨어뜨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8번째 이야기, 악령.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
중학교 때 나는 첫 여자친구를 교통사고로 잃었어. 사귄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키스도 몇 번 못 해보고 끝나버렸지.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어. 가족들은 나를 많이 걱정했지만 그저 묵묵히 바라봐 주었어. 몇 달이 지나고 그녀의 빈자리에 익숙해질 무렵 꿈속에 여자친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모습이 뚜렷하지 않고 희미한 윤곽만 보였지. 꿈에서 깨어나자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채 나는 울고 있었어. 그때 나는 아직도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일주일쯤 후에 다시 여자친구가 나오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 나는 반가워서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 좋아했던 것, 싫어했던 것, 첫 데이트했던 유언지, 처음 손을 잡았던 순간 같은 것들 말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꿈에서 깨어난 후 나는 그녀가 나를 만나러 온 거라 믿었고 정말 기뻤어. 이후로 그녀는 자주 꿈에 나타났어. 아마 슬퍼하는 나를 걱정했던 걸지도 몰라. 점점 꿈속에 그녀는 말도 하기 시작했고 모습도 더 선명해졌지. 살아있을 때와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 나는 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 꿈은 마음대로 꿀 수 없었지만 대략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그녀가 나타났거든. 그 무렵 나는 공부나 동아리 활동에 관심을 잃고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을 했어. 엄마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걱정했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점점 여위어 가면서도 잠만 자는 나를 말이야. 그 시절 나는 성격도 비정상적으로 급해졌다고 해.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점차 멀어지던 어느 날 꿈속의 여자친구가 나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어떤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물건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알아들을 수 없었어. 물건을 가져다 주지 못한 탓인지 그녀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 나는 필사적으로 그녀가 좋아했던 음식과 책을 무덤에 공양했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나 봐. 결국 꿈속에 그녀는 무서운 얼굴로 나를 향해 분노하기 시작했어. 그 꿈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고 나는 점점 초췌해졌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불행이 닥쳐왔어.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했고 형은 간염에 걸려 입원했지. 그제서야 나는 그녀의 영혼이 우리 가족을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닐까 두려워졌어. 결국 나는 어머니에게 꿈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나를 절로 데려가 재령의식을 받게 했어. 비구니가 진행한 재령은 매우 어려웠다고 하지만 나는 기억나지 않아. 재령이 끝난 뒤 묘하게 시원한 기분이 들었고 나는 비구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 죽은 여자친구가 꿈에 나왔고 그녀가 원하던 물건을 주지 못해 화가 났다고 말이야. 비구니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말했어. 당신의 꿈에 나왔던 것은 여자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악한 악령입니다. 슬픔에 잠긴 당신에게 달라붙으려 한 거죠. 진짜 당신의 여자친구는 착한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실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나는 충격에 빠졌어. 그동안 속고 있었던 거였나? 그때 비구니는 한마디를 덧붙였어. 그 악령이 원했던 것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목걸이입니다. 나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내려다보았어. 푸른 펜던트. 그녀와 나의 유일한 커플 아이템이었어. 그녀가 죽은 후로 나는 줄곧 그 목걸이를 하고 다녔지. 비구니는 이어서 말했어. 그 목걸이는 악령이 꿈을 넘어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던 것입니다. 당신의 여자친구는 그 목걸이를 통해 어떻게든 당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재령할 때도 그 도움이 필요했어요.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 악령이 원하는 걸 주지 않도록.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시끄러운 소리였던 걸지도 몰라. 비구니는 상냥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 당신의 여자친구는 지금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녀를 잊고 다른 사람과 행복해지길 바라면서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나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해. 아버지와 형도 사고 이후로 건강을 되찾았어. 아내에게는 첫사랑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말했어. 그런데 첫사랑과 함께 샀던 그 푸른 펜던트는 아직도 내 양복 주머니에 고이 간직하고 있어. 9번째 이야기, 분재. 우리 집 근처에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는 노부부가 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작년까지 살아계셨지만 할아버지는 15년 전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생전에 정말 무서운 분으로 동네에서 호랑이 할아버지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필이면 그 집 앞에 공터가 있어서 우리는 종종 그곳에서 야구나 축구를 하다가 공이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이놈들이라고 외치며 혼을 내셨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축구를 하다 실수로 축구공이 할아버지가 무척 아끼던 분재에 부딪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은 탓인지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저 드러누워 버리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크게 놀라운 가족이 함께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본 할아버지는 평소에 무섭고 엄격한 모습과는 달리 생기 없이 쓸쓸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할아버지께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이후 할아버지는 몸져 누워 지내셨고 우리는 그 공터에서 더 이상 공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러진 분재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께 어떻게든 사과하고 싶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용돈을 모아 새로운 분재를 사서 할아버지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우리들의 용돈으로는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지만 5명이 힘을 합쳐 약 2만 엔을 모았습니다. 비록 할아버지가 아끼던 분재만큼 좋지는 않더라도 괜찮은 분재를 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분재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는 가까운 분재원의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분재를 구입했습니다. 새 분재를 들고 할아버지 댁을 찾아갔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계셔서 할머니께 분재를 맡기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분재를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었지만 며칠 뒤 밖에서 할아버지 집들을 보니 우리가 가져간 분재가 다른 분재들과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신 할아버지가 그 분재에 정성껏 물을 주는 모습이 보여 우리는 모두 안심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당분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우리는 조문을 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할아버지의 분재가 놓여있는 뜰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난 시점이었고 허리 통증으로 인해 할머니는 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분재들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린 분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엉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달려가 보니 큰 분재의 그늘 아래 우리가 선물했던 분재가 마치 숨겨진 것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그 분재의 나뭇가지에는 우리 5명의 성씨가 난잡하게 새겨져 있었고 그 위에 수십 개의 못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사주에 없던 운명을 짊어진 동생. 친구 어머니는 사주를 봐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팔자 타령으로 답답해하는 손님들도 상대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친구가 가게에 작은 심부름을 하러 갔습니다. 날씨가 굳어서 그런지 가게에 손님은 아무도 없었고 친구는 혼자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리더니 갓 대학교에 입학한 듯한 복장의 여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장사 안 하시나요? 친구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먼저 드릴게요. 친구는 어머니께 손님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여학생을 사주를 봐주는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날씨가 참 굳죠? 원래 이런 날은 마음이 더 심란한 법이에요. 그러자 여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워서요. 저는 사주 보는 게 무서워요. 그냥 하소연이라도 하면 조금 나아질까 해서요. 저한테 뭔가 말씀해 주시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고 여학생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이 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동생을 더 붙잡아 두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동생은 어느 날부터 아버지 몰래 차를 가지고 새벽에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그날도 아버지가 주무시자마자 몰래 나가길래 제가 따라 나섰죠. 아파트 1층에서 동생과 다퉜어요. 고등학생인데 무면허로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도 됐고 면허도 없는데 운전을 어떻게 하냐고 화도 났죠. 그래서 악착같이 따라가서 말렸어요. 그렇게 10분쯤 이야기를 나눴나 싶었는데 동생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차 쪽으로 갔어요. 저는 열쇠를 빼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2층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동생이 뒤따라와 열쇠를 뺏고 주차장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때 동생이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응급처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동생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여학생은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한 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동생이 많이 힘들겠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본인도 어떻게 죽었는지 모를 수 있어요. 혹시 동생과 본인의 생년월일씨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여학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년월일씨를 불러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분히 사주를 보려 하자 여학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들을래요. 그냥 말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부적 같은 건 안 주시나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부적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 상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혹시 잠자리가 많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많이 힘들면 종교의 힘을 빌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인사를 남기고 돈을 지불한 후 가게를 떠났습니다. 여학생이 떠난 뒤 친구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학생 참 불쌍하다. 진작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혼자 해결하려고 해서.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대답하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할까.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니. 그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그 동생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여학생이 붙잡지 않았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여학생의 사주에도 동생의 사주에도 사고나 사망에 관한 운세가 없더구나. 그 여학생이 동생의 팔자에 개입해버린 꼴이야. 어쩌면 원래는 오토바이 운전사가 죽을 팔자였는데 동생이 그 운명을 대신 짊어진 걸지도 몰라. 혹은 저승사자가 사람을 잘못 데려간 걸지도 모르지. 오토바이 운전사의 사주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